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다음 주 후반에 잭슨홀 심포지움 일정이 있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그와 연관된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2년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번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2년하고 2020년은 지금하고 상황이 아주 비슷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때가 우리하고 지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다 되돌아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금리 상황이 좀 더 명확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이 경제정책에 대한 제약을 재평가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거창했었는데, 그날, 두 번째 날, 파월 의장 두 번째 날 나오셨는데, 내용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고착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이제 강조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볼커 의장까지도 거론을 하셨죠. 1980년대 초 이분이 뭐 계속 시도를 하다가 몇 번 실패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그러한 이제 실패들을 좀 없애자,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서 이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공급과 뭐 더 잘 일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식의 폭락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한 4% 가까이 빠지고 다른 미국 지수들도 다 빠진 날이죠. 8월 26일이요. 여기 일정상 이제 2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튿날 26일 날 이분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8월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FOMC 회의가 9월에 있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붉은 동그라미 친 75bp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 인상의 중간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이때 인하가 되는 게 아니냐, 막 이제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갔죠. 지금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페드 스탠스가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2022년에도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즈음에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바닥을 치네 마네 막 이런 식으로까지 10월 11월에 연결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9월에 이 정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10월에 또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만들어졌었던 박스권이 지금까지도 국채금리의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점을,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상의 금리가 상당 기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국채가 여기서 시세를 내서 무슨 2%나 뭐 제로금리까지 가기 위해서 뭐 우리는 또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이 당시의 금리까지,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내년 후반이나 돼야 가능할까? 뭐 이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국채금리 이때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저점을 치고 올라갔었던 모습이 상당히 성급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0월물 흐름하고 이 기준금리하고의 이 스프레드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0년도 얘기가 더 좀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제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이고, 초반에 물가 지표가 그렇게 움직임이 빠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8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PC 이 물가지수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2% 목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한참이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GS-CPI는 꼭대기를 치고 이렇게 막 꺾어지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PCPI 지표가 이 정도까지 안 올라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물가가 2023년이나 가야지 정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혹시나 중간에 코로나가 확산이 다시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감이 오히려 팽배했었던 시기였어요. 2000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후에 놓고 보면 이제 10월 달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은 그 2000년 이제 9월에 그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그게 거론이 됐었던 게 잭슨 홀 미팅 2000년에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거론한 다음에 10월에 그 논리대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2%까지 물가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PC 물가 지표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쪽 많이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돈을 풀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2023년하고 2020년 이 선이 뭘 뜻하냐면은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또 이거 팍 올라갔다가 또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올라가게 하자. 이런 이제 정책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2%를 도입하면서 좀 길게 2026년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식으로 거론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어떤 정도의 높이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2020년까지 2%를 도달하려면은 한 2.9 정도? 그리고 2023년까지 하면은 3.6 정도. 이 녹색선이네요. 그리고 2026년까지 좀 길게 끌고 가려면은 2.9% 정도, 요 붉은색 선, 이 정도의 물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난 연도까지는 계속 이제 2%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책을 좀 써서 물가를 좀 올리더라도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다시 또 반작용을 나타내다 보면 2% 평균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계속 목표는 2%인데, 여기 이제 2%인데, 요 선이 2%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물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정책을 쓸 때는 좀 천천히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에 좀 맞추자. 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목표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QE를 계속 이제 가속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0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고, 2020년 잭슨 홀 미팅이 지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QE는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자본 집행이 나타났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2020년 10월에는 이 연준 자산이 7조 달러 정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마무리될 때는 8조 9천억 정도 8조 9조 달러 정도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긴 오타가 났네요. 2022년 4월에 이제 8조 9천억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 2020년 10월 정도, 그러니까 2020년에 잭슨 홀 미팅 직후까지는 63%나 이제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투명한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까,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될까, 이거에 대한 좀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페드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도 그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은 페드가 2020년 10월에 인플레이션 전망을 했을 때 겨우 2%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제로 금리가 계속됐었고 10년물 금리 자체도 이 붉은색 선이 계속 이렇게 아래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0년 10월 전망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이 굉장히 불안하고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불안한 모습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2021년 3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올라온 거죠. 이게 2.3%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2022년까지 가면은 또 꺾인다. 이런 식으로 2021년 3월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10월 가니까 어느 정도 도달을 했거든요.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실질 이제 그 PC 지표고 2016년부터 2%를 가정을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이 푸른색 선이거든요. 근데 왜 2016년으로 시작을 했냐면은 원래 이제 이 PC 2%는 여기서부터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2016년 사이에 2014, 15에 이 원자재 쪽이 좀 갑자기 꺾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이게 가설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2%를 잡아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아직 좀 미적지근하다라는 것이죠. 이 보면은 팬데믹이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2% 평균 목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2%를 가정한 이 점선에 푸른색 점선에 겨우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가정을 또 했었냐면은 2020년 8월, 그러니까 2020년에 잭슨홀 미팅 때 페드가 이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 이게 그러니까 이 뉴 프레임워크 자체가 잭슨홀 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 연간 2% 미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은 페드 목표하고 일치한다. 그러니까 좀 용인하겠다. 이 얘기가 2021년 10월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게 또다시 물가가 올랐다가 다시 꺾이는 것이 걱정되고 그래서 정책을 좀 바꾸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지금 논쟁도 붙고 페드 안에서도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리서치 자료를 페드 내 리서치 자료도 좀 약간 양쪽을 다 열어놓는 물가가 좀 더 올라가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꺾여버리면 또 그동안의 정책이 또 다 쓸모없게 돼버린다. 이제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던 그 찰나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요. 2022년 2월에 그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뭐 이제 이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책이 이제 막 고민을 하던 몇 달 뒤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전쟁이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하나의 좀 요인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을 놓고 보면은 그 전쟁이 만들었었던 물가 상승, 추가적인 상승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PC 지표를 보면은 실제로 정책이 변화된 그 이후에도 좀 올라갔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책이 바뀔 수가 있을까? 여태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패드 쪽에서는 전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계속 수치를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 절대 수치도 좀 꺾이는 듯 하지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고용 쪽을 좀 봐야 되는데 한번 고용 쪽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쪽에서 이제 남아있는 해결되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고용 쪽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많이 좀 괜찮아진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우리가 스파이더 차트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2020년 2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하고 그 이후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쭈그러들어 있는 녹색 그린색 선이 4월이고요. 그리고 이 블루 바깥쪽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게
2020년 2월 팬데믹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 표를 봐야 되냐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용이 좋은 상황이라는 거고 이쪽이 임금,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하는 고용주의 이제 행동 양식, 뭐 그 다음에 뭐 확신, 시장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니셜 클레임이나 잡 파인딩 레이트 뭐 이렇게 구직 관련돼 가지고 실업률 수당, 실업 수당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가면은 좀 고용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에는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좋았는데 팬데믹 발생이 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아래쪽으로 확 이렇게 좀 꺾여 들어갔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뭐 시간당 임금 뭐 이런 거 하나만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때문에 좀 이렇게 임금이 좀 변동폭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2022년 3월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었던 팬데믹 때문에 쪼그라들었었던 그 금리 인상 직전에 2022년 3월에 그 모습이 이 주홍색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직전엔 이 블루색,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이 되면서 이 녹색으로 쭈그러들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직전 또 전쟁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고용이 완전히 부풀어 오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쪽 임금 쪽, 이쪽이 좀 많이 부풀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쪽은 좀 그나마 진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보다는 당연히 좀 좋아진 상태지만 팬데믹 직전보다 좀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요. 이 항목별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나오겠는데, 이 주홍색 선을 보면은 이 푸른색 선보다 좀 아래쪽으로 간 데가 많잖아요. 근데 임금 관련된 지표들은 아직도 여기가 뚱뚱하다라는 것이죠. 고용지표에. 이 주홍색 선이요. 현재 상황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인상 직전에 주홍색 선 이것과 이걸 비교해 보면은 이쪽은 줄어들었는데 얘는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지표들, 이것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제외한 나머지 쪽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게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쭈그러들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드 쪽에서는 이쪽이 좀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데까지는 이 사람들이 태도가, 스탠스가 잘 안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렇게 급변하기 위해서는 전쟁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확인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75bp 직전 인상을 했었던 그 2022년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 아까 고용지표를 보면 아시겠듯이 아직도 여기서 뭐 스톱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안 하고 금리 인하 얘기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가 어떤 반전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국채 시장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이 표시가 그러한 양상의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달력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8월달 여기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달 여기 FOMC 회의. 이게 끝나더라도 계속,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패드 쪽에서. 이번 주에 무슨 FOMC 회의록 나온다 해서 그게 시그널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난 회의에서 이 잭슨홀까지 감안한 스탠스가 나온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잭슨홀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별로 그렇게 반전의 얘기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패드 인사들의 태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지켜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둘러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 9월달 회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의 끝나고 잭슨홀 끝나고 9월 회의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분들 계속 나오셔가지고 보완적인 설명도 하실 테고 자료도 또 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발 먼저 간다라기보다는 이때와 이때의 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이나 2022년에 잭슨홀 이후에 정책이 거의 1년 기간 동안을 놓고 봤을 때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발 늦게 쫓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하고 9월의 빅 이벤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을 짐작을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발 좀, 밤 템포 좀 뒤쳐져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의 이벤트 전후의 시그널, 그것이 그 뒤로도 계속 반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반복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한 1년 동안의 정책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잭슨홀 미팅하고 9월 FOMC 회의를 관전하는 포인트는 중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그때의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 시그널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